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단 한마디가 10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오늘 우리는 입을 여는 기술이 아니라 입을 닫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정작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무방비하게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에 가깝습니다. 삭막한 현실 속에서 그런 무방비한 솔직함은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경계의 기술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퇴직금은 좀 챙기셨나요? 요즘 그 동네 집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립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표정도 아주 다정하고 걱정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돈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잔인한 축약본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산 규모를 묻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나 인격을 궁금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얼마짜리 사람인지 분류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머릿속 계급지도 어디쯤에 여러분을 배치할지 결정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는 사회적 서열화에 따른 대인관계 위계적 구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의 이름 대신 그 숫자가 이름표처럼 붙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정직하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고유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연금 80만 원짜리 노인으로 박제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연금이 300만 원이라고 말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시기와 질투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형편도 좋으신데 이번 모임 회비는 좀 더 내시죠라는 무언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불편한 부탁에 타이밍을 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명절마다 선물의 수준을 은근히 기대하는 친척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화의 끝에는 반드시 부탁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을 겁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다고 하면 무시와 동정의 눈길이 쏟아집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라는 말은 이로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알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은근히 낮아지고 모임에서의 발언권도 줄어듭니다. 의견을 내도 돈도 없으면서라는 속삭임이 뒤를 따릅니다. 이것이 숫자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입니다. 인간관계는 결코 선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는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카드와 같습니다. 그 카드가 많을수록 상대방은 우리를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돈에 관한 정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샐러리의 어원은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 지급되던 소금값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 불렀죠. 고대에도 돈은 곧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고 그 가치는 매우 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양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자신의 급여를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도둑을 불러 모으는 일이고 적다고 한탄하는 것은 업신여김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과시하다가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SNS에 명품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자랑하던 사람이 절도 피해를 당하는 일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부동산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거나 자녀의 연봉을 은근히 흘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옛말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선택적 공개는 거짓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형편을 집요하게 캐묻는다면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빠듯하더라도 그 정도의 표현은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호기심을 차단하는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상대가 에이 그래도 대충 얼마쯤 되냐니까요 라고 더 파고든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니라 단단한 경계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에는 들개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담벼락이 있는 집에는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의 같은 대답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런 사람을 더 어려워하고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돈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가볍게 보이지만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의 권력 효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보를 적게 가진 쪽이 더 많이 궁금해하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킬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이 상상하게 됩니다. 그 상상은 대부분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꽤 여유가 있나 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상상의 여지는 사라지고 냉정한 계산만 남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를 말하는 순간 그 숫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부터는 그 이름표를 떼어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경제 상태를 묻거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라는 방패 뒤에서 우아하게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방패를 세웠으니 그보다 더 뜨겁고 예민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겠습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나 오랜만에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요즘 아들은 어디 다녀? 딸은 결혼 소식 없어. 손주는 할머니 말 잘 듣니? 이런 질문들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누는 정겨운 대화 같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무장 해제되고 맙니다. 내 자식의 성공은 나의 자부심이고 자식의 고난은 나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족이라는 내밀한 성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시된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가족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마지막 요새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업적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투사적 정체성 형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사회적 지위를 자식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심리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은 달콤합니다. 마치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요. 하지만 그 달콤함에는 반드시 쓴맛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자식 자랑을 시작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비교하려는 심리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는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라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겉으로는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취업 준비 중인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며 씁쓸함을 느낍니다. 축하가 시기심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조용히 여러분과의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미묘하게 거리를 두거나 여러분의 말에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자식 잘 됐다고 잔뜩 의시되더라는 험담이 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기쁜 마음에 소식을 나눈 것뿐인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식의 성공을 자랑할 때 발생하는 기대치의 문제입니다. 한번 자랑을 시작하면 다음 모임에서도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만약 자녀가 이직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자랑했던 내용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곤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남의 추락을 남의 성공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식 흉을 보거나 가정사의 고충을 하소연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 딸은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해.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만 축내. 이런 말들은 듣는 이에게 위로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타인의 입방아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뱉은 하소연은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변형되고 왜곡됩니다. 전달을 거듭하면서 원래의 맥락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부분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집 아들 완전히 망했다며라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문은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소문이 자녀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밖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배신감 그 자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가족의 허물을 밖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군자의 기본 도리로 여겼습니다. 집안의 추한 일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인격과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고도의 절제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밖에서 자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보태는 순간 자식의 삶은 타인의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고기는 원래의 형태를 잃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썰고 맛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마음껏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판단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움이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자식의 근황을 집요하게 묻는다면 아주 담백하고 짧은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정보가 없으면 평가도 불가능해집니다. 판단할 재료가 없는 사람은 관심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그래도 어디에 취업했는지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라고 선을 넘는다면 미소를 머금은 채 화제를 돌리십시오. 아유, 자식 이야기에서 뭐 합니까? 그것보다 오늘 이 차가 참 향이 좋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틀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만 연습하면 놀랍도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가족 이야기를 캐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더 이상 그 주제로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을 사생활을 지킬 줄 아는 어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자식의 명예를 지키는 굳건한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은 특히 가정사에서 빛을 발합니다. 말을 아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사를 비밀로 간직하는 어른은 모임에서 묘한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노련한 선수처럼 사생활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을 풍기게 마련입니다. 포커게임에서 가장 먼저 패를 보여주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불리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패입니다. 그 패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성벽을 단단히 쌓았다면 이제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방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는 깊은 속마음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많이 적적하시죠? 밤에 잠은 잘 오시나요? 가끔 허무한 생각도 드시죠? 이런 물음들은 마치 따스한 봄바람처럼 우리의 무너진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의 밀도는 높아만 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한때 북적이던 집안은 조용해지고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의 시선을 들여다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눈물을 쏟으며 밑바닥에 숨겨둔 상처를 꺼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우울감을 털어놓는 순간 그 관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보를 가진 쪽이 갑이 되고 정보를 준 쪽이 을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다정한 손길일지라도 인간관계의 계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우정도 사소한 오해나 이해관계 앞에서는 낙엽처럼 바스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건넸던 진심은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사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 이 한마디가 퍼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저 아픈 사람 혹은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한번 찍힌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회복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때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은근히 걱정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약을 먹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불행을 접할 때 은근한 안도감을 느끼는 기묘한 심리가 존재합니다. 이를 사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남의 고통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할 때 상대방은 겉으로 안타까워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 형편이 저 사람보다는 낫다며 이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서글픈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누가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고 누가 사덴프로이데를 느끼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 수행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불필요한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보존의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내면을 지탱하는 기둥은 약해집니다. 마치 댐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 순간적으로 시원하지만 댐 아래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진 방어선은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방류된 감정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노자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에서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어른은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관리합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양만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전문 상담사나 오랜 세월 신뢰가 검증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만나는 지인이나 최근에 알게 된 사람에게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긍정의 마침표를 찍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이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만만한 하소연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동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외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을 안쓰러워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깊은 속내를 나누어야 진정한 관계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고백이 아니라 시간과 존중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모든 상처를 보여준 사람보다 10년을 만나도 한결같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급하게 가까워진 관계일수록 급하게 무너집니다. 천천히 쌓아올린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훈장일 수도 있고 극복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훈장을 아무나 드나드는 시장 바닥에 내놓지는 마십시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품격을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차라리 펜을 들어 일기장에 쓰십시오. 아니면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때 비로소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경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소위 흑역사라고 불리는 실패의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참 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젊었을 때 사고 좀 치셨죠. 왕년에 크게 사업 말아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이런 질문들은 마치 과거를 고백하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줄 것처럼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겸손히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 예전에는 참 부족했지라며 자신의 과오를 쉽게 털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가장 우매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간사합니다. 타인의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훨씬 더 선명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10가지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내뱉은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 이야기는 그 모든 업적을 단숨에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극복 과정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점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표 수집가가 희귀한 우표를 모으듯이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와 약점을 수집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유용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는 한마디로 여러분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도 속으로는 본인도 실수해놓고선이라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백이 현재의 권위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정치적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인물에 대해 기록 말사령을 내렸습니다. 담나티오 메모리아이라 불렸죠. 이름과 초상화를 모두 지워버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흑역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록 말살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굳이 먼지 쌓인 과거의 장부를 꺼내 타인에게 보여주며 평가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명하거나 고백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의 태도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처럼 지금 이 순간 단단하고 품격 있게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으로 충분히 존경받고 있다면 사람들은 감히 과거를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흐르는 아우라가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누가 굳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들춰내려 한다면 대화의 무게 중심을 현재로 옮기십시오. 그때의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돌아보기보다 오늘의 햇살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재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더 이상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자극할 동기도 사라집니다.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질 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과거라는 흙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들쑤셔서 다시 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품격 있는 어른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딛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흑역사를 유머 소재나 겸손의 도구로 쓰는 순간 타인은 그것을 공격의 화살로 재가공합니다. 그러니 과거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하십시오. 너는 나였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4개의 문을 모두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돈의 문, 가족의 문, 약점의 문, 과거의 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닫아버리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라는 것이냐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은 단지 입을 닫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핍의 언어를 버리고 충만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뭐가 없다, 어디가 아프다, 누가 못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결핍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품격 있는 대화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움과 감사를 발견하는 축제와 같아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세속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으로 대화의 차원을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라는 말에 맞아요. 살기 힘들어요라고 답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길가의 핑 코스모스가 참 정겹더군요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 순간 대화의 에너지는 생존의 투쟁에서 삶의 참맛으로 바뀝니다. 무겁던 공기가 가벼워지고 상대방의 표정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 대화의 품격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심포지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심포시온에서 왔습니다. 이는 함께 마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포도주를 나누며 시와 철학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논하던 자리였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고대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가장 고귀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칭찬과 감사를 대화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대신 상대방의 작은 장점을 찾아내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 안색이 좋으시네요라는 평범한 말도 좋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선생님은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하셔서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진심 어린 호감과 신뢰입니다. 대화의 소재를 세속의 영역에서 취향의 영역으로 옮겨보십시오. 최근에 읽은 책의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산책길에서 만난 새의 이름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정성스럽게 내린 차 한 잔의 향기를 묘사해보십시오. 계절의 변화가 주는 소소한 감동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애들 이야기도 좋지만 요즘 제가 클래식 음악에 빠져서요. 쇼팽의 녹턴을 듣고 있으면 밤이 참 깊어지더군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은 품위가 다르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취향은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가장 우아한 벽입니다. 동시에 비슷한 영혼을 불러 모으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기도 합니다. 돈 이야기로 모인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취향으로 연결된 관계는 물질적 조건과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같은 책에 감동하고 같은 풍경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과의 교류는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의 질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최고 경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돈에 대한 질문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로 답하십시오.
둘째로 자녀에 대한 질문에는 다들 바쁘게 잘 지냅니다로 답하십시오. 셋째로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로 답하십시오. 넷째로 과거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의 햇살을 즐기는 편입니다로 답하십시오. 이 4개의 문장이 여러분의 사방을 지키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여러분은 취향과 감사와 칭찬의 언어로 대화를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꽃은 말없이 피어도 향기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은은한 향기를 남기는 어른이 되셨으면 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풍파를 겪어내며 다듬어진 보석 같은 인격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따뜻한 자기 보호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미소로 답하십시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단단한 경계를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품격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드러내는 것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걱정도 어제의 후회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질문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만 세상에 내보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고요히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도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깊은 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오늘도 잘 견뎠다 고생했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위로보다 강력한 것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침묵의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